안녕하세요. 주식박사 주린입니다. 영상 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됩니다. 테슬라 관련 이슈가 발생하면 인스타로 먼저 공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인스타 아이디는 본문 내용에 적어둘 테니 팔로우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게리 블랙이 언급한 테슬라의 5대 리스크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이미 알고 계신 내용일 것 같으나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게리 블랙이 주가가 오를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을 하였는데 그 가능성은 또 무엇인지 영상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테슬라의 각 분기 인도량입니다. 4분기에 50만 대는 달성하지 못하였지만 월가 예상치를 뛰어넘으면서 많은 곳에서 목표 주가를 올렸습니다. 그 덕에 주가가 많이 올라갔습니다. 물론 주가가 오른 이유는 명확하게 월가의 목표 주가 상향 때문이다 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제 생각에는 충분히 많은 도움을 준 것 같습니다. 2019년과 2020년의 1분기 인도량을 살펴보면 전분기에 비해 하락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주가가 오르는데 큰 공을 세운 것이 월가 예상치를 뛰어넘는 인도량인데 만약 2021년 1분기도 혹시나 이전처럼 전분기에 비해 적게 인도량이 발생하고 월가 예상치보다 낮은 인도량을 보인다면 주가가 확실히 떨어질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물론 각 1분기에 인도량이 감소했다고 21년 1분기에도 감소한다는 개연성은 당연히 크지 않습니다. 그러나 같은 1분기라는 범주에서 한번 비교해보고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각 분기에 왜 인도량이 전 분기에 비해 감소했는지의 원인에 대해서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1분기에 중국과 유럽으로부터 엄청나게 많은 주문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무려 기존 최고 인도량 수치의 5배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기존 최고치의 5배나 증가하면 굉장히 좋은 일은 맞으나 그렇게 많은 배송을 감당할 인프라가 그 당시에 갖추어지지 않았고 결국 배송에 병목 현상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1분기가 끝나기 10일 전인 3월 21일에 주문량의 절반밖에 인도를 하지 못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제가 알기로 인도량을 결정하는 건 서류도 정확하게 작성이 되고 고객에게 차량이 배송되어야 그 해당 분기의 인도량으로 간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문이 1분기에 이루어졌더라도 1분기 안에 배송이 안 되니 그 건들은 그 다음 분기로 이열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배송하지 못한 나머지 차량들은 모두 2분기의 실적에 잡히게 됩니다. 물론 2분기에도 배송이 모두 이루어질 경우에 말입니다. 많은 해외 배송으로 인해 병목 현상이 발생하였고 또 이와 비슷한 여러 가지 처음 겪는 문제들을 만났다고 공식 홈페이지에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설명드린 이유들로 인해 2019년 1분기에 인도량이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2020년은 아시다시피 코로나의 해라고 불려도 무색할 만큼 많은 경제활동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였습니다. 테슬라 공장 역시 코로나로부터 자유롭기가 어려웠고 공장이 폐쇄되는 등의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9년 1분기보다 인도량이 많았으며 또 월가의 분석보다도 높은 인도량을 보여주었습니다. 생각보다 많이 선방한 분기는 하였지만 확실히 전 분기보다는 실적이 감소하긴 하였습니다. 각 분기마다 감소한 이유가 명확히 있긴 하지만 확실히 전 분기에 비해 감소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단순히 전분기보다 감소한다는 이유 이외에도 월가의 예상치보다 테슬라의 인도량이 높은지 낮은지도 중요한 포인트 중 하나입니다. 여기서 제가 말한 5가지의 리스크 중 한 가지가 발생하게 됩니다. 게리 블랙은 4번을 언급하였지만 저는 첫 번째로 언급을 드렸습니다. 인도량의 기대치가 너무 높아졌다는 것입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표가 제가 그리는 최악의 1분기 시나리오입니다. 만약 2021년 1분기에 전분기보다 인도량 수가 줄어들게 되고 심지어 월가의 예상 인도량 수보다 떨어지게 된다면 주가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021년 1분기가 전분기에 비해 인도량이 줄어들게 된 요소는 많겠지만 그중 단연으로 코로나의 재확산으로 인한 공장 셧다운이 가장 위험해 보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인도량 수가 줄어드는 것은 어느 정도 타당하다고는 보나 만약 월가가 그동안의 테슬라에 대한 기대감으로 높은 인도량을 예상한다고 하면 큰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전 분기보다 인도량이 적고 또한 월가 인도량 예상치보다 적으면 주가가 하락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테슬라라면 저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까라고 고민을 해보았습니다.
예전에 잠시 일론이 언급했던 적이 있었는데 중국에서 중국만을 위한 차량을 만들 것이라고 했습니다. 다시 해당 뉴스가 떠서 설마 2021년 1분기부터 생산해 차량 인도를 하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2022년부터 생산과 인도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델 2로 불리는 이 차량으로는 당장 1분기에 차량 인도수를 해결할 것 같진 않습니다. 어떠한 무언가 방법을 쓸지 혹은 그냥 기존에 하는 방식대로 밀고 갈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리스크는 경쟁업체입니다. 테슬라 말고도 타 경쟁업체가 꽤 많은데 여기에 애플까지 합세한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확실한 리스크입니다. 애플은 처음에 대부분의 휴대폰 제조사와 통신사들로부터 많은 무시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글로벌 휴대폰 시장의 점유율은 노키아가 50% 이상을 차지하던 시절이었습니다. 그 당시 노키아는 모토로라, 삼성, 그리고 소니보다 3배나 더 많은 매출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애플의 혁신은 처음에 없던 기술을 만들어낸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이팟, 전화, 그리고 인터넷이라는 기존에 있던 기술을 하나로 모아서 세 개의 기술이 하나의 제품으로 들어가는 혁신을 만들어내었습니다. 애플은 스마트폰 혁명을 준비하고 시장을 전환하는데 4년 정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애플이 시장을 장악할 수 있었던 이유는 시장에 스마트폰을 공급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 당시에도 스마트폰에는 배터리가 들어가긴 합니다. 하지만 테슬라에 들어가는 배터리만큼 고성능이 필요 없기 때문에 대량 양산이 쉬웠고 배터리가 빨리 닳더라도 개인마다 구비되어 있는 충전기로 언제든지 충전하기가 쉬웠습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대량 양산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키아는 아이폰이 시장을 장악해 나가는 것을 보더라도 빠르게 그들의 체제를 스마트폰으로 변환시키지 못했고 결국 파산하게 되었습니다. 삼성의 경우는 빠르게 트렌드를 캐치하고 스마트폰 시장으로 뛰어들어 지금은 애플 다음으로 유명한 회사가 되었습니다. 결국 애플의 혁신은 아이폰에도 있었지만 빠른 양산이 가능했다는 혁신도 있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결국 빠른 양산으로 인해 다른 기업들이 따라올 수 없을 만큼 점유율을 차지했고 그 결과 시총 1위의 기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애플은 디바이스만 파는 회사인가라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재무제표 항목에서 빨간색으로 칠한 부분이 제품과 서비스 부분입니다. 매출로만 보면 확실히 제품으로 얻는 이익이 서비스에 비해 4배에서 5배 정도는 더 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매출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매출을 만들어내기 위해 드는 기타 다른 비용들이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제품과 서비스를 비교하면 약 8배의 금액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해서 고객에게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드는 비용의 차이가 8배 정도 난다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제품 만드는 것은 비용이 많이 들 테고 서비스적인 측면은 제조적인 측면이 거의 빠지다 보니 원가가 상대적으로 낮음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한 부분은 매출에서 원가를 빼서 한눈에 보시기 편하게 계산해 두었습니다. 실제로 벌어들이는 순수익만 비교해보면 많게는 3배에서 적게는 0.5배 정도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애플은 단순히 디바이스를 판매를 하였지만 서비스라는 엄청난 크기의 부가적인 매출이 발생하게 됩니다. 결국 애플은 아이폰이라는 디바이스를 판매하였고 거기서 발생하는 데이터를 활용해 부가적인 서비스 매출을 얻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을 보고 애플을 보면 테슬라가 보인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테슬라의 혁신은 애플에 확실히 닮아 있으나 자동차 생산은 스마트폰처럼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엄청난 배터리를 생산하는 데 한계가 있다 보니 빠른 시간 내에 시장을 장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전기 자동차라는 혁신이 나오긴 하였으나 빠르게 시장을 장악하지 못하면서 작은 문제가 조금씩 발생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테슬라보다 한참 뒤에 생겨난 신생 중국 기업들이 전기차 제조 부분에서 잘 따라오고 있습니다. 테슬라 이외에 전기차 브랜드가 많이 생겨났고 그로 인해 높은 점유율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니오는 니오데이라는 것을 개최하여 1회 충전으로 1000km까지 갈 수 있는 고용량 배터리팩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는 테슬라 모델 Y의 약 2배 수준이며 현재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전기차 중에서도 가장 좋은 스펙이라고 합니다. 물론 해당 배터리를 탑재한 차량은 4분기에서야 출시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단순 제조업체에서 머무르지 않고 라이다를 탑재한 자율주행 기술도 선보였습니다. 테슬라가 추구하는 자율주행과는 다른 길로 가고 있으나
이 부분에서 니오가 얼마나 테슬라를 따라올 수 있냐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테슬라가 라이델을 선택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이전 영상에서 분석을 해두었는데 궁금하신 분은 찾아서 보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테슬라는 단순 제조업체가 아닌 애플처럼 테슬라 차량이라는 디바이스를 판매하여 그로 인해 발생하는 데이터를 가지고 사업을 하는 데이터 플랫폼 회사입니다. 그런데 이 회사의 전제 조건은 차량을 많이 팔아야 합니다. 차를 많이 팔아야 데이터 확보가 수월해지는데 배터리라는 문제 때문에 대량 양산을 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게 되었고 그로 인해 후발업자들이 조금씩 따라오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혹시나 일론 머스크의 계획보다 늦어지는 상황들이 자주 발생하게 된다면 이는 확실히 리스크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전기 자동차 자체를 모방하는 것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배터리의 문제 때문에 모방하는 타 기업들도 대량 양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테슬라는 FSD라는 강력한 무기가 있습니다. 다른 전기차 제조업체와 차량의 스펙만 두고 비교한다면 조금 밀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차량 안에 들어가는 소프트웨어를 비교한다고 하면 비교할 적수가 감이 없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테슬라가 차량만 만들어내면 대부분 팔리고 있는데 언제쯤 대량 생산이 가능할지는 아이가 커가는 것을 지켜보는 마음으로 보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단순 전기차에서 자율주행이 가능한지 불가능한지에 따라서 회사의 밸류에이션이 판이하게 달라집니다. 과연 니오도 테슬라처럼 FSD 기술을 수행할 수 있을지 지켜보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현재 테슬라의 소프트웨어적인 기술은 타의 추종을 불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3개의 리스크는 일론이 기존 다른 자동차 업체를 인수하는 것, 홀딩 컴퍼니 X를 세우는 일, 그리고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를 떠나는 것이라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게리 블랙이 언급한 이 3개의 내용에 대해서는 저는 당연히 극히 낮은 확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전 영상에서도 몇 번 언급했던 부분이라 이 영상에서는 따로 추가적인 언급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번 주의 장은 어떨까에 대해서 게리 블랙이 분석한 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도 동일하게 언급하던 내용인데 이번에 다시 한번 언급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번 주에 25%나 테슬라의 주가가 상승을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이번 주에 테슬라는 더 오를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로 아직 테슬라를 들고 있지 않은 액티브 매니저와 S&P 500을 벤치마크하는 매니저들은 자신들의 미래에 대해서 두려워한다고 합니다. 테슬라를 닮지 않았더니 테슬라의 주가가 급등을 하고 그러면 테슬라가 속해 있는 S&P의 지수가 상승하게 됩니다. 자신의 실적을 S&P 지수와 비교하게 되는데 테슬라를 닮지 않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자신들의 실적이 마이너스가 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심적인 부담감을 느끼고 매수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이전 영상에서 이 논리에 대해서 언급을 드렸는데 이번 주도 통하는 논리로 보입니다.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리면 실제로 그들이 테슬라를 매수했는지는 파악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지금 중국에서의 모델 Y가 엄청난 인기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인기 덕분에 2021년 1분기의 인도량이 많을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차량을 많이 팔아야 하는 테슬라 입장에서는 차량 인도량이 높을 것이다라는 추정은 언제나 호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호재로 주가가 오를 것이다라는 논리를 펼치고 있습니다. 2020년 4분기의 인도량이 월가의 예측치를 뛰어넘어서 월가에서 목표 주가를 상향하고 있습니다. A라는 애널리스트가 목표 주가를 상향하게 되면 B라는 애널리스트는 그 목표 주가보다 더 높은 목표 주가를 만들어내고 C라는 애널리스트는 B의 목표 주가보다 더 높은 목표 주가를 만들어내고 그에 대한 타당성은 4분기의 인도량이 부여하고 있다고 합니다. 단순히 차량을 많이 팔아서 좋은 것도 있겠지만 실제로는 많은 차량 판매를 통해 부가적인 서비스 매출의 창출이 가능해지는 게 키포인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이든이 전기자동차와 관련된 법률을 제정한다고 하는데 이게 앞으로 호재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테슬라에게만 해당하는 부분은 아니고 미국에 있는 모든 전기차에 해당되는 내용으로 공통적인 호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입니다. 지금까지 테슬라의 리스크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물론 오늘 언급드린 리스크는 게리 블랙의 생각을 인용하여 작성해 본 것입니다. 그 이외에도 많은 리스크가 존재할 것으로 봅니다. 장기 투자하시는 가족 여러분들은 반드시 해당 리스크에 대해서 꼼꼼히 체크하고 리스크 관리가 잘 되어가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확인 작업은 제가 열심히 잘해보도록 할 테니 영상 재밌게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영상을 만드는 시점에 주가가 많이 흘러내리고 있는데 아침에 눈 떴을 때 과연 이걸 말아 올릴지 기대가 됩니다. 잠을 자면 시간이 빨리 가니 빨리 잠들어서 내일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게리 블랙의 말대로 이번 주 주가도 엄청나게 오를지 또 기대가 되는 한 주입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